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날 김일성이 주인공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주애가 주인공이 되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화성지구 3단계 준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절이라는 그날 김주애를 등장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김일성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의 계승과 더불어서 김주애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이미지를 평양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에게 가장 시급한 건 전투병입니다. 그 전투병을 파병하면서 북한 당국은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받아내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하지만 찬양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 말처럼 북한의 이 이용 가치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동아리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강동환 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김주애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난 4월 15일이죠. 북한에서는 이날을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올해 113주년이 되는 날인데 북한에서는 이날을 국가 명절로 가장 크게 보내는 날이죠. 자, 그런데 이날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바로 이 김정은과 김주애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준공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살림집, 북한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대부분 이제 의미를 하는데 특히 평양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바꾸겠다라는 김정은의 이 야심찬 계획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외형이나 이런 걸 보면 21세기에 저런 건물을 아직도 짓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4월 15일 이 김일성의 생일날 김일성이 주인공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주애가 주인공이 되는 아주 이상한 이 행동을 이번에 했는데요. 이 김주애가 등장을 할 때 김정은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도 보이고 있고 마치 리설주, 당연히 김정은이 나오면 이 First Lady in 리설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김주애가 나왔단 말이죠.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보다 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준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또 4월 15일 태양절이라는 그날 김주애를 등장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김일성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의 계승과 더불어서 김주애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이미지를 평양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보면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김정은과 김주애를 번갈아 가면서 조명한다든지 아니면 김주애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까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도 아주 또 의미 있었던 게 이번에 신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평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런 노래까지 김주애가 직접 따라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조명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김주애에게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준공식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김정은의 행동이었는데요. 이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마치 누가 보더라도 그냥 김일성을 보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도 국가가 있죠. 우리는 애국가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국가를 부를 때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만약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대통령이 뒷짐을 지고 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만큼 이 애국가라는 권위보다 김정은이 훨씬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이미지가 김일성의 이미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이 김정은의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과 김일성의 사진을 비교해 놓고 보면 누가 김일성인지 사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이미지를 연출했다라는 거죠. 즉 김일성의 이 후광을 여전히 김정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국가를 부를 때 뒷짐을 지면서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위인 것처럼 연출을 했죠. 거기에 김주애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분명한 이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뭐 이 김정은으로부터 김주애까지 3대 세습이 이루어진다. 뭐 그러한 어떤 권력 승계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일성과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또 김주애까지 연결되는 뭐 혈통의 어떤 승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건 맞겠지만 그렇다고 3대 세습까지 뭐 김주애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했다고는 보지 않고 결국 초점은 김정은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김제의 활동은 그야말로 이 김정은의 뭐 정말 너무나도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자신의 권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어린 딸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참 저는 이 영상 속에서 보면 김주애의 모습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현재 북한 관련 소식과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무엇보다 이 4 월은 북한에서 본 명절 큰 명절로 보내는 날입니다. 이 인민예술축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4월 15 일을 기점으로 해서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각 기관 단위 조직에서 뭐 끊임없이 지금 이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4 월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4 월이 어떻습니까? 뭐 새봄의 싱그러움과 또 뭐 벚꽃도 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계절의 이 정치를 맡게 되는데 북한에서의 4 월은 이 태양절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동원으로 인한 가장 고된 날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북한도 인제 뭐 농사를 당연히 지어야 되니까 가장 바쁜 이 농사철을 또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봄 따스한 봄날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따스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달입니다. 러우 전쟁이 종전되면 김정은의 국제적 입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마 한반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파병을 공식적으로 했고 추가 파병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게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내 정치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혼란스럽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북러 간의 조약에서 어떤 교전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지금 신설이 됐고 또 북한 당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생명줄을 바로 러시아가 지금 지어버렸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 북한에 들어가는 뭐 원유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이 생필품을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또는 뭐 밀수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은 거의 배제된 상태고 북한은 오로지 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인제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됐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과연 북한의 이용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없어진다고 봅니다. 북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즉 전쟁 중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혜택이나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에게 가장 시급한 건 전투병입니다. 그 전투병을 파병하면서 북한 당국은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받아내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가장 취약한 게 핵 개발의 완성이라든지 뭐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받아내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자신들이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협상력을 가장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저는 반드시 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저는 그 말처럼 북한의 이 이용 가치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틈새를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탈북민분들과 유럽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탈북민과 함께 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는데요. 탈북민 단체 중에 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최민경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 유엔이 있는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최민경 대표님이 강제 북송을 4번이나 당하신 실질적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정적인 것은 결국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증언하고 저는 북한 인권 사진전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 제네바 유엔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각국의 국제사회에 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아주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제네바에는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이 대표부라는 게 대사관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김정은의 제약을 뭐 낱낱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김정은의 이 사진에 김정은이 저지른 온갖 죄들을 다 붙여서 만든 포스터를 들고 북한 대표부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대표부 앞에는 당연히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북한 당국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바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사진에다가 뭐 온갖 갖가지 그가 저지른 제약들을 붙여서 이 최고 존엄을 훼손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큰 이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동안에 이 대사관 직원이 나왔는데 아마 외교관 부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 쌍욕을 했습니다. 뒤에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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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욕하지 마세요. 네. 네.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네, 제발 자유롭게만 사세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참, 이 대사관저의 외교관 뭐 부인이 이런 욕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그렇게 욕하고 뭐 심지어는 저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면 그게 더 영웅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돌아보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저에게 어떤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도 그들은 그냥 영웅이 되는 거죠. 그게 다인 거예요. 뭐 국제사회의 눈치나 뭐 이런 거 룰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국제사회에 이 김정은의 제약을 낱낱이 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해 주셔서 김정은의 이 제약들을 낱낱이 좀 세상에 알릴 수 있었죠. 북한의 빈부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빈부격차, 무엇보다 평양과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북한과 평양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평양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뭐 엄청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희의 뭐 생각과 주장뿐만 아니고 김정은도 직접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 발전 20승10 정책인데 이 지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 이 김정은이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북한에서 평양 외에 뭐 평양도 사실 말할 것 없죠. 뭐 북한 전체적으로 어떤 전기 부족, 식량 부족 뭐 이건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의 현실이라고 실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 평양은 조금 나은 편이고 지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뭐 전기, 주택, 뭐 심지어는 식량 자체가 부족한 거니까 이 빈부격차라는 것은 뭐 너무나도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전기가 없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핸드폰 사용할 수 없겠죠? 아마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기가 없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거고요. 24시간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열악한 생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먹는 거 우리가 가장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되는 거,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뭐 굳이 세 끼까지도 잘 안 드시고 쌀 소비량이 뭐 너무 낮아졌다. 쌀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쌀은 남아도 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또 반대로 평양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보통 평양의 선전 영상들을 보면 평양의 제1백화점, 대성백화점 뭐 이런 곳에 명품이 즐비하게 뭐 놓여져 있는 장면도 보이고 있고 뭐 심지어는 거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뚜렷하다. 그리고 평양에는 그야말로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핵심 세력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만의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북한 국민이 많은 건가요?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은 건조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세탁기는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북한 주민들 특히 한겨울에도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탁기를 돌릴 수도 없고 또 세탁기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전기가 없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뭐 수백 미터나 되는 강변까지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 거고 한겨울에 그거를 또 말리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이 기본적으로 전기가 없다라는 것은 생활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 밥을 하려고 해도 당장 전기밥은 못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전기를 정말 1시간만 안 쓰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정도가 아니겠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인 거고 또 전기가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활도 그렇지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나왔던 뭐 북한의 그 평양에서 화성지구 3단계 산림집 준공식에 보면 정말 평양의 야 정말 저렇게 화려할 정도로 레이저로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야 뭐 북한에 전기 없는데 저렇게 뭐 화려하게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준공식 때 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를 다 집중적으로 줬겠죠. 우리 탈북민들 증언 들어보면 24시간 중에 전기가 공급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24시간 상시적으로 자기가 원할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전기를 보내줄 때 그나마 그때 잠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북한의 전기 사정, 전력 사정 어렵고 그건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왜 김정은에게 저항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왜 북한에서는 시위를 하지 않을까? 또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왜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저항하고 있지 않을까요? 단지 세상에 지금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자 탈북민들의 증언들이나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콱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이 살아가는 상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위를 대규모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이나 또는 이 시위를 했을 경우에는 3 대가 멸족될 수 있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말 한마디 심지어는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 벽화나 영생탑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손가락질하거나 욕만 해도 3 대가 멸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야 우리 지금부터 우리 정권에 저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자 우리 시위하자.'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장마당은 지금 북한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심지어는 장마당 세대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마당에서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북한 당국의 단속원이 와서 강제로 빼앗거나 하면 거기에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조직적인 시위나 저항은 일어나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표출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세조선이라는 지하 조직이죠.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 사적지에다가 먹물을 뿌리는 장면까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진위 여부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자생적인 지하 비밀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굉장히 큰 변화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 변화의 중요한 임계점에 저는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저는 여전한 사상 통제와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사상을 주입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조직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 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하는 단체와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북한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보위부 정말 옆에 있는 누가 감시원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있는 감시 체제, 국간 체제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점점 균열되고 있고 그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예로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생활총화를 합니다. 생활총화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생활총화를 서로 짜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널 비판할 테니까 내일은 네가 나를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생활총화라는 것은 북한의 조직 생활에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조직에 가입해야 되고 누구라도 상대방을 조직 안에서 비판해야 되는 그러한 이 감시 체계인데 이러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 정권의 이 균열의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